자, 기본서 편제상 직무윤리의 전체 내용에 대한 체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가운데 것은 금융투자회사가 준수해야 되는 네 가지 의무를 말하고요. 이 네 가지 의무에 대한 기본 개념으로서 위에 하나가 있고, 이 네 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통제 방식으로서 이제 밑에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고요. 자, 중요한 가운데 거, 이 네 가지 의무는 이렇게 기본 원칙, 이해상중 방지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그리고 본인 등에 대한 의무 네 가지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중요한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로 다스 문항에 대해서는 자, 가장 많은 가운데, 그죠? 양도 제일 많고 중요하겠죠? 여기서 세 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위에서 한 문제, 밑에서 한 문제, 또는 자, 위에서 이제 안 나오고 밑에서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챕터 1입니다. 금융투자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위에 세 가지는 금융투자 산업에서만 적용이 된다. only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안전장치는 모든 산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직무윤리를 준수를 잘하면 이 자체로 어때요? 스스로 보호가 되는 거니까 이 세이프가드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만은 금융투자 산업에서 좀 더 강조된다. 좀 더 강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 세 가지는 이제 그 금융투자 산업에서만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자, 차례 들어봅니다. 먼저 산업의 고유 속성상 고객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자,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우는 어때요? 고객의 자산을 회사가 보관하죠. 다른 산업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투자 산업에서 좀 더 어때요? 이해상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을 더 많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직무윤리가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의 특성인데요. 금융투자 상품은 어때요? 손해를 볼 여지가 있죠.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다른 산업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융투자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의 질적인 변화인데, 네, 금융시장 또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좀 더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키워드 하나, 합리적 인간상은 현대 금융소비자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소비자상입니다. 뭐냐면은 그 합리적 인간상의 소비자한테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만 제공하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다 알아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대는 어때요? 합리적 인간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산업에서 직무윤리가 더 강조되는 이유. 자, 가장 거리가 먼 거. 네, 1번 맞죠? 위탁받아 운영한다. 네, 투자성이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그죠? 네, 점차 어때요? 단순화가 아닌 거죠. 뭐 너무 쉽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어때요? 복잡, 다양, 전문화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필요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 뭐 앞에서 키워드 합리적 인간상으로 또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 인간상은 현대 소비자상이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밑에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직무윤리의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박스 안에 있는 일체의자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회사와 정식의 고용 관계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보수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 또 관련 자격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네, 이 모든 자가 다 직무윤리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자가 일체의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입니다. 지금까지가 어때요? 전체 3개의 체계에서 기본 개념 봤고요. 자, 가운데 중요한 것이 4가지 의무죠. 기본 골격이 되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어때요? 한 문제. 자, 여기까지가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했죠. 자, 이제 4가지 의무에 대해서는 3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4가지 의무를 먼저 타이틀을 볼까요? 기본 원칙, 이해상충 방지 의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자, 본인 등에 대한 의무인데 이 네 가지 의무는 다음 페이지 나오는 자, 금융투자회사 표준윤리 준칙에서 근거합니다. 표준윤리 준칙은 밑에 전체 15개 조항이 있는데 다시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돼요. 고객 의무, 본인 의무, 회사 의무, 사회 의무인데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고객 의무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이 두 조항이 바로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기본 원칙. 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준수를 하기 위해서 돼요. 법제화를 시킨 것이 이해상충 방지 의무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다.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네 가지 의무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아까 봤던 이 오른쪽 세 가지 섹션이 다 묶어져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 체계를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두 조항이 있습니다. 고객 우선 원칙과 신의 성실 원칙, 뭐 당연한 얘기죠. 회사 임직원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라는 뜻이 되고, 신의 성실 어때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뭐 일을 제대로 해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이 두 개 조항이 기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 원칙의 개념 체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 소비자와 회사의 신인 관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용어. 자, 뭐냐면은 금융 소비자가 회사에 가서 거래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회사를 신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회사와 거래를 하면 적어도 제도상의 보호를 받으면 불이익은 받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겠죠. 자, 이러한 믿음이 바로 신임이 되고요. 회사는 신임을 받은 만큼 뭘 다 해야 되느냐? 신임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자, 신임을 받으면 신임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관계, 이것이 신임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신임 의무는 다른 말로 선관주의 의무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선관주의 의무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2대 기본 원칙, 고객 우선과 신의 성실이다 보시면 돼요. 또 이 두 개를 잘 준수한 차원에서 방금 봤습니다만은 법제화시킨 것이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다. 이것이 바로 개념 체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서 문제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차례대로 보죠. 1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키워드가 뭐였죠? 정직 신뢰였죠.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성실하게 잘 해라. 맞죠? 자, 2번은 중요한 문장인데요. 윤리적 원칙이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다. 중요한데 잠시 뒤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3번은 어때요? 이해상충 등과 관련된 기본 원칙 맞죠? 기본 원칙 두 개 뭐죠? 고객 우선과 신의 성실이죠. 자, 4번이 답이 되는데요. 상품 판매 이전 단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기본 원칙이나 포함해서 네 가지 원칙 모두 상품 판매 전체 단계에서 이행이 돼야 됩니다. 해설 보시면요. 아직 배운 게 아닙니다만, 자, 상품 판매 전체 단계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개발 단계, 이전 단계, 판매 단계, 그 다음 판매 이후 단계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전 단계는 이걸 말하는데 아무튼 전체 단계 모두 다 적용이 돼야 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은 신의 성실의 양면성이다라고 합니다. 신의 성실은 윤리적 원칙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했을 때 강행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되죠. 그 처벌은 손해배상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기본 골격 네 가지 의무의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이해상충 방지 의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는 기본 개념인데요.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이때 자기는 누구죠? 회사나 직원 말입니다. 자,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행위, 이해상충이죠.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해상충 방지 의무 이 카테고리에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네 가지가 차례대로 소개되는데 첫 번째가 세 가지 원인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공시 또는 회피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과당 매매가 되고요. 네 번째가 자기 거래 금지가 됩니다. 다 중요하니까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원인인데 세 가지 원인은 자, 1번, 2번, 3번인데 1번 잠시 뒤에 보고요. 정보의 비대칭. 자, 겸용 허용인데
겸용 허용은 이제 3과목 자본시장법에서 보완이 되고요. 자, 정보의 비대칭은 금융투자회사 직원과 일반 고객 간의 정보 비대칭이 있을 만하죠. 그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직원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전개시키면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자, 1번을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1번이 나올 겁니다. 자, 사적 업무 영역에서 얻은 정보를 공적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공적, 사적의 순서가 바뀌거나 또 토시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일단 외웁시다. 이렇게 사취공사. 자, 내용은 사적으로 취득해서 공적에서 사용하면 이해상충이 생기는 거죠. 자, 다시 사적에서 얻은 정보를 취득해서 공적에서 사용하면 이해상충이 생기는 것인데 요거를 사취공사로 먼저 외우고 세부 개념을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사적 업무에서 나온 정보를, 그죠? 이 정보를 공적 업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그죠? 사취공사가 됩니다. 사취공사. 맞죠? 자, 세부 내용 봅니다. 사적 업무의 대표적인 케이스. 얘가 M&A 중개 업무인데, 자, 예를 들어 보면 A와 B, A 회사, B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합시다. 합병. 자,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두 회사 실사를 해서 기업 가치 평가에서 합병 비율이 나와야 되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적 업무에서 나온 정보, 이 정보는 바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취공사.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기본서 문제. 이해상충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회사 내 사적 업무 영역에서 공적 업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 순서가 바뀌고 토시가 바뀌면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취공사를 써놓고 대입을 해보면 돼요. 자, 공적 업무 영역의 정보를 이용한다. 반대가 되는 거죠. 사적에서 얻은 정보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 1번은 그림으로 본다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는 성립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공적 업무는 어때요? 공개된 시장을 말합니다. 공개된 시장에서 업무를 말하는데 공개된 시장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해상충 발생 원인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사취공사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답이 돼서 나올 겁니다. 사취공사 한 번 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자, 보시고요. 사취공사. 자,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해상충 발생 회피 의무입니다. 요건 이제 다른 말로 공시 또는 회피 원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영어로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disclosure 다음에 control 다음에 avoid인데 자, 세부 설명합니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가 있다. 그 거래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하면 이제 먼저 고객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고객님 지금 하고자 하는 거래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이해상충의 수준을 합법적으로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컨트롤이죠. 그런데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면, 합법적 거래가 가능하기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면 그 거래를 하지 말라. avoid, 회피하라. 이 뜻입니다. 공시 또는 회피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봅니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공시 또는 회피의 원칙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자, 2번이 어때? 알려야 된다, 디스클로저. 낮춰라, 컨트롤. 그죠? 네. 자,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면, 네. 투자자 보호 수준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는다면 어때요? avoid, 회피해라. 그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어때요? 준법감시는 사전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럴듯하게 오답으로 제시가 된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 방지에 대한 두 번째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과당매매입니다. 거의 똑같은 유형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과당매매. 과당매매가 매매를 많이 하는 거죠. 매매를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투자자 계좌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손해죠. 그러나 그 비용이 어때요? 회사의 수수료 이익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이해상충 케이스입니다. 자, 과당매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수수료 총액 맞아요. 자, 회전율이 높았을 경우, 회전율 자체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회전율이 높았을 경우에 계좌의 수익 달성 여부 이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말이죠.
회전율이 엄청 높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달성이 됐다고 한다면 뭐 고객 입장에서 기분은 좀 안 좋겠습니다만 뭐 이걸 가지고 클레임까지는 안 가겠죠. 자, 그렇지만 계좌 수익 달성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네, 회전율이 높았다. 그 자체로 과당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목적에 부합한가 여부, 네, 뭐, 잘 이해하는가 여부 다 판단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오답 제시된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참고하시고, 자, 밑에 해설에서 기본서에서 제시한 과당 매매 판단 기준이 4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회전율은 어때요? 이 가에 해당이 되겠죠? 예, 수수료 총액. 회전율이 많으면 수수료 총액이 늘어날 테니까. 아무튼, 기본서에 제시한 4가지 판단 기준 참고하시고요.